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두 친구 톰과 제리는 항상 재미있는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버나드 윌리엄스의 무지 논증에 대해 듣고는 그 주제를 놓고 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톰은 도덕적 판단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에 의해 과도하게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옆집 할머니의 장미, 정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생각해봐, 제리. 만약 어느 날 밤에 누군가 그 정원을 살짝 다듬어 예쁘게 해주려고 했다고 치자. 그런데 불행히도 그날 밤 폭우가 내려 모든 꽃이 망가져 버렸다면? 결과가 좋지 않다고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할까? 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결과 없이 의도만으로 어떻게 도덕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만약 그가 장미를 자르려다 그저 실수로 나무를 부러뜨렸다면 그 의도가 좋았다 해도 그는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톰은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첫 번째 사람은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의도치 않게 다리 위에 놓인 돌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불행히도 그 돌이 누군가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생각해보자. 반면 두 번째 사람은 고의로 돌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돌이 발에 걸려 그만 다른 방향으로 튄 바람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이 경우 결과만 보고 누가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제리는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톰의 말을 곱씹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결국 도덕적 판단에는 의도와 결과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인정할게. 하지만 여전히 결과가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는 없어. 사람이 의도치 않게 끼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잖아. 두 친구는 담소를 나누며 걸어나갔고 지나가던 다른 친구들이 이들의 토론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은 점점 커져 마을 광장에서 큰 논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의 어려움과 즐거운 철학 토론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톰과 제리는 이 논쟁이 주는 깊은 사색의 기회를 즐기며 다음날 또 다른 논쟁을 벌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톰과 제리 덕분에 매일 저녁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전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운과 의도, 결과 사이의 논의 덕분에 마을은 더욱 끈끈하게 연결되어 갔고 서로의 도덕적 판단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에피토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피토는 지혜롭고 인자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주위에는 항상 지식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과 같았으며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피토는 그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내적 평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특별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에피토는 학생들을 넓은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얽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에피토는 학생들에게 각자 하나씩 쌍안경을 나누어주고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곧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두 상점 주인들이 극심한 경쟁 끝에 다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농부가 가뭄으로 인해 시든 작물 앞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작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에게 말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즈음 에피토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장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느꼈고 또 어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에피토는 머리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상황들 중 무엇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마을의 문제들에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모두 그들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그제서야 에피토가 말하려는 뜻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토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상점 주인이나 농부의 걱정, 아이들의 작은 싸움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조정하여 내면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하나와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적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웃의 행동, 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공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생들은 마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그들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이불 안정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내적 세계에 집중했고 이로 인해 그들 또한 작은 마을 내에서 커다란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그 평온함에 놀랐고 그들의 평화로운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점점 전염되었습니다.
에픽토와 그의 학생들은 그렇게 마을에 내적 평온의 씨앗을 심었고 그 이야기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적 평온은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라는 명제는 그렇게 에픽토를 통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 크레타에는 에피쿠리안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철학적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디오게네스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유쾌하고도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철학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도 실질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파티의 이름은 바로 에피쿠로스의 이식축제였습니다. 이 파티는 단순한 음식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초청장에는 이상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친구 한 명과 함께 올 것. 이 조건은 에피쿠로스가 우정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파티 날이 다가왔습니다. 크레타의 주민들은 저마다 소중한 친구와 함께 지정된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파티 현장은 전통적인 그리스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중앙에는 각종 음식을 담은 테이블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티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사치스럽거나 값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간단한 빵, 과일, 치즈, 그리고 약간의 와인이 전부였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처음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잔치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쾌락은 결코 양이나 외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쾌락은 바로 이 순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에 있습니다. 이어서 디오게네스는 사람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게임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서로의 두려움을 공유하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인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이야말로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쾌락을 찾는 열쇠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서 처음엔 어색해 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이 일어나서 죽음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자 다른 이들은 그녀에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한 남성이 경제적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을 때 친구들은 그에게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인간관계에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두려움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 간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티의 분위기는 처음과 전혀 다르게 따뜻하고 진실된 교류로 가득 찼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에피쿠로스의 메시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쾌락은 그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적 평화와 서로 간의 우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특별한 방법이 어쩌면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전파하는 데 성공했음을 느끼며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크레타의 에피쿠로스의 미식축제는 단순한 잔치 그 이상이었고 그날 이후로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삶에서 진정한 쾌락을 찾는 지혜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한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 스피노자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묘한 사상으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어떤 날 숲속을 거닐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과 자연의 불가분한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늘 하던 대로 숲에서 산책을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범실론에 대해 설명하던 중 한 다소 기발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피자 만들기의 대가입니다. 신은 피자 반죽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 위에 올려지는 온갖 재료들이죠. 토마토 소스, 치즈, 페퍼로니까지 모든 재료는 반죽 위에 자리를 잡으며 각자의 맛과 향을 냅니다. 그러나 피자가 완성되면 더 이상 반죽과 재료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신과 자연도 하나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다들 궁금증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유의지는 뭐냐고요? 스피노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유의지는 우리가 피자를 선택하여 어떻게 먹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피자를 통째로 베어 먹느냐, 아니면 나눠서 천천히 맛보면서 먹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택하든 결국 피자라는 전체적 실체 안에 머무르게 되죠.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재료를 피자에 얹느냐는 우리의 손에 달린 건 아닌가요? 그는 묻습니다. 스피노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물론 피자에 올릴 재료를 선택할 자유도 있지만 이미 부여된 기본 토대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반죽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택은 결국 이 전체 피자, 즉 신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스피노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손에 들린 피자 조각을 바라보며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윽고 깨달았습니다.
제 아무리 작은 재료일지라도 큰 피자의 일부로 존재하는 한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과 자연의 거대한 질서와 연결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도요. 이리하여 스피노자의 이야기는 범실론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교훈을 남겼고, 그의 비유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산책은 마치 자연 속에서 신과 대화하는 특별한 여행 같았고, 피자 이야기는 그 소중한 의미를 전하는 매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르크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